네,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동물의 진화와 그리고 이 동물의 진화를 베이스로 한 동물의 분류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용님이 먼저 설명해 주신 거랑 내용이 많이 겹쳐요. 그리고 저도 하다가 이게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카테고라이징이 완벽하게 안 돼서 좀 헷갈린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먼저 설명을 들으셨으니까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좀 더 가볍게, 그리고 제가 부정확한 부분을 이렇게 뭐 수정한다는 느낌으로 발표 들으시면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저는 이 모임 처음 들어와서 지질연대표를 외우고 그 지질연대표에 맞춰서 생명의 역사, 그리고 동물의 진화에 대해서 이제 책을 읽었었는데요. 읽으면서 느낀 거는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알다시피 생물에 관심도 많았고, 심지어 그걸 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제대로 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윷놀이판 없이 계속 윷만 던지고 있었던 느낌이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임에 들어와서 그런 공부를 하고 나서 기존에 하던 취미나 어떤 관심이 더 깊게 와닿았고, 마침 그때 기회가 좋아서 넷플릭스에서 한 그 지구 위의 생명 그런 다큐도 보면서 뭐 200%까지는 아니도 한 150% 진하게 뭐 그걸 느꼈다고 생각하고, 또 외국에서 어떤 아쿠아리움이나 그런 박물관을 가도 그 전에 보지 못했던 거에서 감탄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 공부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거를 느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한번 발표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했던 내용이랑 또 겹치는 부분도 있어서 그때 다 물구니까 네. 지질표 알고 저 보고 그냥 네. 먼저 동물의 진화 처음 드디어 이제 에디아카라에 와서 눈에 보이는 생명체가 등장했죠.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해 주셨듯이 에디아카라 동물군이라고 하고, 그 호주에 있는 에디아카라 그 지층에서 이런 화석이 발견됐는데요. 이 디킨소니아라고 하는 애들인데, 여기서는 어떤 골격이나 껍질 같은 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인상화석이라고 하는데 흔적만 남아있는 애들이죠. 아마 이런 애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앞서 지용님이 보여주셨듯이 이런 애들이고, 딱 보면 저기서 연도를 알면 600 이후구나. 왜냐면 자포동물이 나오니까. 우리가 전에 이제 생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물질 대사를 하는 생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처음 공부를 했고, 세포 공생을 통해서 그게 이제 어떻게 진핵생물이 됐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그 진핵생물이 어떻게 다세포 생물이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그 최초의 동물은 해면동물문 내지는 이제 유질동물문이라고 하는데, 가장 원시적인 어떤 형태의 해면동물문이 맞죠. 그 특징은 다세포이긴 한데 근육이나 소화계, 순환계 같이 어떤 기관에 분화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동정 폐모층과 유사한 그 내부 구조가 있죠. 네. 그냥 항아리 모양으로 생겼고, 소공이라는 곳으로 물을 빨아들여서 대공이라는 곳으로 물이 빠져나가는데, 그 내부에 있는 그 금세포, 기세포라고 하는 이 동정 편모층과 유사하게 생긴 애들이 이 편모를 이용해서 여과 섭식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동정 편모층 자체도 어떤 사이즈가 큰 박테리아나 원생동물을 잡아먹기 위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뭉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러다 저기 되는 거겠다. 어떻게
먹이 활동을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똥꼬지죠. 저러니까 효율이 떨어지니까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아예 먹고 버리잖아요. 잡아먹어. 계속 물 마신다고 생각하고 물 마시고 싸고 물 마시고 싸고 그걸 저겁니다. 저게 아주 그냥 동물이라는 거가 더 중요해요. 동물이라는 영상은 유튜브에서 보시나요? 예전에 보여놓은 거라서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마 유튜브일 것 같은데요. 좀 더 자세히 이제 보시면요, 소공이라는 곳으로 통해서 물이 들어와서 대공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고, 그 내부에 있는 뭐 기세포, 금세포라고 하는 이 동정 편모층과 유사한 애들이 뭐 유사하다면 똑같이 생겼죠. 똑같아요. 네. 그 동정 혹은 뭐 기편모층이라고 하는 그 동정이라는 의미가 영어로 칼라, 그 우리 옷깃 얘기하는 그 여기 보면은 옷깃 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해가지고 편모를 이용해서 그 작은 조류나 어떤 유기 입자를 먹는 게 섭식합니다. 얼마나 떨어져요. 메타노젠 같은 거 어떻게 보면 옛날에 메타노젠. 구조는 여러 가지 뭐 아스콘형, 뭐 시콘형, 류콘형 뭐 다양하게 있지만은 결국은 다 소공으로 들어가서 대공으로 빠져나가는 구조다. 그리고 분화되어 있지 않고 다세포 그냥 집합체이지만 그냥 군체에 불과하다. 앞서 설명해 주셨다시피 이걸 다 분해시켜도 죽는 게 아닙니다. 진짜 놀랍잖아요. 다시 또 붓고. 와, 근데 그 생물은 뭔가 우리는 분해해봐 너를.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이제 그 내 안에 물고기에 있었던 그 몸이라는 게 왜 탄생했냐에 대한 그냥 그 어떤 실험을 한 그냥 논문이어가지고 그냥 실어봤는데요. 마틴 보라스라는 사람이 한 연구고, 클로넬라라고 하는 단세포 조류를 배양을 해서 이 조류를 잡아먹는 편모충을 거기에 같이 넣었더니 200세 동안 콜로니를 배양하니까 이제 세포들이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뭉친 세포는 시간이 지나도 어느 정도 8개라는 세포 뭉치로 안정화가 됐는데, 그거는 이제 어떤 유지하는 에너지 효율성에서 8개가 제일 적합하다는 정도에서 이제 했고, 포식자를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8개 세포 뭉치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저런 거에서 우리가 뭔가를 생각해봐야 돼요, 진짜. 자의식 이런 거 뭔가. 즉 포식 관계가 다세포를 통한 어떤 몸이라는 걸 형성하게 되었다는, 이 실험은 그냥 구체적인 그런 증거죠. 맨 위에 보시면은 이 OC라고 하고 있는 이 편모가 있는 이게 이제 포식성 편모충이고요. 여기 CC라고 있는 이 뭉치 그 세포 덩어리가 클로넬라의 세포 그 연합체입니다. 그리고 세대가 거듭해도 유지됐다는 거고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세포와 세포 사이에 어떤 결합 물질로 본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시죠. 이건 동정 편모충이거든요. 동정 편모충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입자가 큰 먹이나 혹은 좀 사이즈가 큰 박테리아를 잡아먹기 위해서 이렇게 뭉치기도 합니다. 저렇게 시장을 보면 우리 하나하나 비듬 하나하나씩 뭉치다 보고 이렇게 커진 거예요. 비듬 하나하나. 네, 하지만 이렇게 다세포를 유지한다는 것은 에너지 소모가 그만큼 많고요. 또 높은 산소량을 요구하게 되죠. 다시 에디아카라 동물군으로 돌아오면은 그 방사대칭형인 그 어떤 그 해면동물문 같은 애들도 있었고, 그리고 대칭성을 갖고 있는 애들도 있었고, 그거는 이제 어떤 방향성 있게 움직였다는 의미죠. 그래봤자 2D 운동성이고요. 그리고 그러나 골격, 치아, 턱 같은 건 없었고, 소화기관 같은 흔적조차 불명확한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데, 뭐 최근에
그 소화기관 같은 게 있는 애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걔는 이제 굴을 파는 형인. 예, 예. 예, 여기 보시면은 그 아까 먼저 보여주셨던 그 화석 디킨소니아라고 하는 화석이 있는 부분의 분자랑 이제 그 외부 분자를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화석 있는 부분에서 월등하게 콜레스테롤 그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동물 세포의 어떤 구조, 세포막을 그 원료고요. 그걸 통해서 어쨌든 얘네들은 동물이었다라는 거는 예, 추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런 가설들이 있었는데 그 에디아카라 동물군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제 그 메리노 그 이제 그 스노블 러스가 끝나고 나서의 이제 기후 안정화 그리고 산소 농도가 상승하고 그리고 아마 이때 이제 그 바닥에 그 조류가 엄청나게 번식해서 조류 매트를 일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조류를 섭식하기 위해서 다세포 생물이 등장했다는 얘기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런 다세포 생물은 있었을 수 있지만은 화석화되기 좋은 조건이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껍질이 없는 애들이니까요. 저기 아까 얘기한 거랑 660에 바로 RG 월드로 되면서 RG로 교체되면서 걔네가 저기 그 빙하기가 도래하면서 다 죽어서 떨어지면 그걸 먹기 위해서 매트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575의 아발론 어셈블라지 익스플로전의 핵심이 뭐냐면 바다에 엄청나게 산소 농도가 증가했다는 건가? 저거 다 저 얘기예요? 이런 어떤 그 배경 속에서 이런 다세포 동물이 등장하게 되었다라고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캄브리아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뭐 원래 그 제가 캄브리아기 관련된 책은 뭐 그 눈의 탄생이라는 책을 읽었지만은 광물질 골격의 등장이라고 바꿨고 그 다양한 생물군 정확히는 생물문이 엄청나게 문 단위에서 등장했다는 거는 엄청난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뭐 이런 삼엽충 같은 절지동물문 보이시고요. 그리고 이 뭐 바다나리 같은 이런 뭐 그 자포동물문 그리고 이런 뭐 새우 같은 절지동물문 그리고 또 이 밑에도 보면 이게 그 환양동물문인지 아무튼 뭐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굴을 파고 있죠. 기어다니는 애들도 있고. 할루키겐이야. 네. 할루시네이션이잖아요. 그게 환각 동물이 얼마나 조주시. 할루키네이야. 이 삼엽충 앞에 보이는 애들이 할루키겐이아입니다. 우리 그래서 어떻게 우리도 저걸로 그냥 계급을 나누게 우리 모임을. 그러니까 포리페라 이렇게 해가지고 간도 했잖아요. 그래서 오는 사람들 여행 간 사람을 뭐 포리페라 그렇게 해. 이 그래프는 에디아카라기에 비해서 캄브리아기 때 얼마만큼 생물이 폭증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거는 지금 파일럼을 기준으로 합니다. 거의 한 25 정도의 문이 캄브리아기 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이제 현생 동물이 캄브리아기 때부터 등장해서 얼마만큼 번성했냐인데 뭐 이 줄기를 보면은 거의 이미 캄브리아기 때 그 초석은 다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죠. 네, 현생동물문에 약 20-30개의 문이 등장했고 드디어 적극적인 포식자가 등장했습니다. 뭐 그 포식을 위해서 뭐 눈이나 그 부속지 같은 게 발달했고요. 또 먹히지 않기 위해서 이 포식과 피식의 군비 경쟁에서 껍질, 외골격, 폐각 같은 것, 감각기관, 부속지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인 척삭동물문도 이때 등장합니다. 이거는 제가 그때 작년 연말에 그 척추동물문을 그 지질연대표
파네로조익 이연이죠. 이때에 맞춰서 이제 그때 정리한 건데 조금 바꿔봤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만들어봤는데 파네로조익 이연에 할레오조익 에라 그리고 메소조익 에라, 세노조익 에라고 먼저 캄브리아기 때 무척추 동물이 지배하고 척추 동물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삼엽충들이 많이 있었고 할르키게니아, 위악시아 같은 애들도 있었고요. 오파비니아 같은 지금 보면은 굉장히 이질적이고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이 생긴 애들인데 눈이 5개가 있고 앞에 길다란 어떤 포착기관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얼마만큼 포식을나 혹은 포식을 위한 어떤 부속질을 발달시켰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외계인을 관심 갖는 필요가 없어요. 저런 건 관심도 없어. 외계인과 관련 ET 같은 건 관심도 없어. 저런 건 왜 이미 있던 건 왜 관심 안 가졌어요? 이때 먹이사슬 지위에서 최상은 약 60에서 70cm 정도인 이 아노말로카리스라고 하는 이 아노말로카리스에 관련된 거는 생명 95년도에 그 KBS랑 NHK 같이 만들었던 그 생명이라고 하는 그 다큐에 보면은 이 아노말로카리스에 대해서 밝혀가는 과정 굉장히 재밌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지하게 작다 저렇게 하는 이자로 부지하게 좋네. 이 진짜 겨우 유형 정도 하면서 여과섭식하는 입이 없는 척삭동물문인 우리 조상들이 이제 등장했었죠. 혹시 이게 실제 비율대로? 아니 실제 비율은 아니에요. 근데 실제 비율대로 하면 너무 작아질 것 같아서. 예. 나머지는 그래도 좀 비율이 맞나요? 아노말로카리스 엄청 큰데. 뭐 대충은 예. 다음으로는 이제 오르도비시안으로 가면은 이때는 두 종류가 짱을 먹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은 이게 이제 뭐 칠성나무 같은 애들이라고 보면 돼요. 코노돈테라고 하는 애들인데 그리고 그 샤카밤바스피스 예. 턱이 없는 어류 그리고 갑주 무화거류. 그러니까 보통 피식자의 지위였다고 보면 될 법한 게 이 물고기인데 거의 갑옷 같은 걸로 몸을 이렇게 둘러싼 이유가 유형보다는 보호에 이제 초점을 둔 거죠. 그리고 턱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은 아까 보여드린 해면이랑 크게 다를 바 없는 섭식 방식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때 이런 이 장면 나오잖아요. 진짜 저 장면에 끝내주잖아. 뒤에서 그 걔네들 확한 항공모함이 수련한 이 짓을 하면 저게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저거를. 저 심지어 지금 우리 멤버 중에 저거 잡는 사람 좀 뭔지 모르겠어요. 그 8, 9m 정도였고 거의 상위 포식자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루리아기 때 우리 척추동물도 무기를 갖추게 되죠. 턱이라는 무기를. 그때 이제 뭐 극어류 이런 원시 어류들이 등장했고, 이 턱이라는 무기와 척추로 드디어 이제 대분기 때에는 바다를 점령하게 됩니다. 둠플레오스테우스가 암모나이트를 잡아먹죠. 반전됐습니다. 그리고 대분기 때 이제 빅 이벤트는 또 한 가지 사지동물이 등장하죠. 약 3억 8,500만 년 전에 그 유스테롭테론이라고 하는 그 육기 어류 중 하나가 이제 3억 7,500만 년 전에 그 틱타알릭 그리고 3억 6,500만 년 전에 이크테오스테가 육상하여 이때 양서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거 내 안의 물고기를 보시면은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육기 어류부터 사지동물까지의 그 다리 구조,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이랑 새까지도 공통적으로 이 요골, 척골의 구조를 유사하게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소닉 해치옥이라고 하는 그 특정 유전자가 이제 그 사지싹이라고 하죠. 우리가 배아일 때 다리가 되는 부분에 공통적으로 사람이나 물고기나
새한테도 공통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으로 어떤 이 진화가 같은 방향으로 진화가 이루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석탄기로 가면서 이제 양체 식물이 번성하게 되고 양서류가 지배하는 세상이 옵니다. 근데 양서류는 얘네가 한 2, 3m 정도 됐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개구리나 도롱뇽 생각하면 엄청 컸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공룡에 비하면은 그렇게 큰 거 아니잖아요. 지금 뭐 코끼리나 그런 거에 비하면은 얘네들은 변태를 하기 때문에 어느 이상으로는 크기가 커질 수가 없었고, 그리고 이때 이제 여기에 골격을 제가 넣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어류에서 양서류로 바뀌면서의 큰 제약 중에 하나가 이제 중력이잖아요. 우리가 그 갈치 같은 거 뼈 발라 먹을 때 생각하시면은 그 갈치 이렇게 쫙 있는 뼈 척추죠. 젓가락으로 쉽게 이렇게 분리되죠. 그거는 이제 약간 어떤 구조를 생각하시면 편하냐면은 실에다가 구슬을 껴놓은 구조라고 보면 돼요. 중력과의 굳이 버틸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육지로 올라오면서 중력 때문에 허리를 지탱해야 될 그 필요가 있어지죠. 우리가 감자탕 먹을 때 그 뼈는 되게 뼈가 복잡하게 생겼고 잘 맞물려 있잖아요. 관절돌기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척추와 척추끼리 마치 블록처럼 꽉 이렇게 맞물리게끔. 예. 그리고 대신에 이제 아직 육지 생활에 덜 적응했기 때문에 배를 바닥에 대놓고 배를 이제 양옆으로 이제 몸을 흔들면서 측방기복이라고 하죠. 그런 형태로 이제 다시 2D가 된 거지. 그쵸. 중력 때문에. 네. 앞쪽하고 다 넙치를 바꾼 거야.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 지금 이걸 공부하면서 진짜 고기를 먹든 다시 한번 먹으면서 진짜 그걸 계속 더 공부해가지고 이거가 뭘 먹든 어류를 먹든 이게 먹는 거를 느낄 수가 있고 뭐 채소를 먹어도 다. 펜실베니아 때는 이제 거대 양치식물들이 그 나무고사리류 같은 애들이 발달했고 어떤 숲이라는 게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나무가 높아지다 보니까 아까 그거랑은 연대는 좀 고증을 해야겠지만 제가 이제 공부한 거는 곤충이 이때 처음 나무에서 나무로 이동하면서 비행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저도 원래는 그걸 봤는데 예. 최근 그걸 다 지금 다 최근은 다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저 시험 존나 걸리죠. 검증하려고. 저 이거를 좀 그걸로 바꿔야겠어요. 그러면 이런 이제 나무 고사리류가 발달해서 이제 그 원시적인 그 곤충인 하루살이류, 메가네우라, 잠자리 이런 애들이 등장했고 파충류도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페름기로 넘어가면서 단국류의 시대가 오죠. 우리 조상격이라고 할 수 있는 단국류, 에다포사우루스, 디메트로돈 이런 반룡류부터 고르고놉스 그리고 리스트로사우루스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아까 그 돼지가 되게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죠. 그리고 단국류는 왜 얘네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오히려 도마뱀이나 뭐 이런 쪽이랑 가까워 보이는데 왜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냐면은 이 안와, 그러니까 눈구멍 뒤에 측두창이라고 하는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이 2개가 있냐 하나가 있냐로 단국류, 이국류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국류가 이제 그 파충류 쪽이고 이 구멍이 하나인 게 단국류입니다. 근데 우리 포유류는 단국류에 속하죠. PT 대멸종을 겪고 단국류는 대부분 멸종했고요. 이때 당시 단국류가 멸종한 거죠. 하충류 시대가 오고 이제 공룡이 등장하고 포유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진시대. 제가 등장했어. 이 리스토사우루스가 얼마나 많았었냐면은 한 지층에 얘네 뼈로 거의 지층이 꽉 차 있을 정도로 엄청 많이 번성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리스트로사우루스가 그 호주와 남극과 인도 쪽에서 이제 그 화석이 발견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판게아 때 그 세 대륙이 붙어 있었다는 거에 대한 어떤 증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파충류가 엄청 우세했었는데요. 지금 이 거의 땅에서 떨어져서 걷고 있는 얘가 악어입니다. 그거 들어간 거 같아요. 오히려 공룡보다도 이런 애들이 되게 우세했었고, 공룡은 트라이아스기 후기쯤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인 포유류도 이때 등장하죠. 주라기로 넘어가면서 공룡 시대가 되고 이때 새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공룡을 피해서 밤을 개척했고 청각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알로사우루스, 브라키오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브라키오 쟤는 브라키오 반. 우리 아크테릭스 아시죠? 이 아크테릭스가 그 아키옵테릭스라고 하는 시조새 학명이에요. 저 사람 가서 물어봤고 주인한테 아냐고. 아베스클레스가 아냐고. 그 드디어 이제 무척추 동물, 그러니까 곤충이 날기 시작한 한 1억 5천 거의 한 뭐 아니면 2억 년 정도가 후에야 이제 그 척추 동물도 하늘로 날기 시작했습니다. 저 하나만 여쭙고 싶은데요. 예. 그 아까 저기서는 그 포유 클래스가 201이면 주라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단 그러니까 그거는 교정 더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찾았지만 어쨌든 더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게 포유류라고 해도 그 머멀인지 뭐 단공류, 뭐 유대류 이런 애들은 이게 아마 단공류일 수도 있어요. 뭐 보수적으로 한 거예요 저는. 네. 완전 보수적으로 한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시기를 다 맞췄어요 일부러. 201이면 딱 나오잖아요. 네. 다 규칙성이 있는 거 알죠? 몇 가지 빼고는 네. 일부러 딱 한 거예요. 그리고 근데 대부분 보수적으로 했어요. 왜냐면 근데 두 가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딱 두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질문도 하지만 어떤 두 가지를 보면 돼요. 화석 조건과 분자 시계 분석 이 두 가지가 달라요 되게. 되도록이면 분자식을 받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간 요거는 지금 다 첨예하게 싸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어쨌든 하면 돼요. 대충 저 둘 사이쯤에 나왔다. 네, 제가 한 것도 이게 또 옛날 책이랑 이런 거라서 안 맞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냥 그러면 요걸로 외우고 교정하면 돼요. 네. 그 주라기 때도 별로 크기가 안 커졌죠. 하지만 이때 포유류는 이제 그 청각을 발달시키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룡들이 낮을 지배하다 보니까 공룡들을 피해서 밤에 이제 밤이라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청각을 발달시켰고, 바뀌는 지가 됐고. 예, 그것은 우리가 이제 그 화석에서 그 턱뼈를 통해서 이 턱뼈의 그 이음새를 이루던 관절골과 방형골이 어떻게, 그러니까 귓속뼈, 이소골, 그러니까 그 망치뼈, 모르뼈, 등자뼈가 됐는지에 대한 거는 심지어 현생 그 포유류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생 포유강이죠. 포유강에 그 단공류인 오리너구리, 그리고 유대류, 그리고 진수류, 그러니까 진짜 포유류 사이에 턱뼈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백악기 때도 역시 공룡의 시대였고요. 근데 이때 꽃이 등장하고 처음으로 포유류가 이제 뭐 공룡 사냥을 하긴 하지만 이때 뭐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었고 공룡은 더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이런 트리케라톱스 같은 애들도 번성했고, 이때 이제 조류형, 우리가 흔히 랩터라고 했던 애들이 이렇게 생긴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엄청 번성했죠. 이때 포유류에 대해서 되게 획기적인 거는 식물이 발달하면서, 식물과 어떻게 보면 포유류도 공진화를 했다고 보면 되는데요. 식물이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고 먹이 자원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포유류는 치아를 발달시켰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그 트리보스페닉 대구치, 어금니가 이렇게 딱 잘 맞물리는 구조죠. 하지만 이제 그 KPG 대멸종 때 공룡들이 거의 다 멸종하고 그 빈자리를 포유류가 채우게 되고 공룡 중에 일부 살아남은 조류가 번성하게 되죠. 포유류가 번성했고, 이 포유류의 작은 어떤 나무 타는 일부류가 이제 그 네오진으로 넘어가면서 호미닌이 700만 년 전에 그 우리 조상인
사일란트로푸스 차덴치스, 그리고 쿼터너리의 호모사피엔스 우리가 와. 예, 등장하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해면동물문부터 우리까지 온 여정을 한번 담아봤고요. 이걸 통해서 저도 이제 아까 강의를 해주신 분류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분류는 DKPC 오브 이게 이제 분류가 사실 처음은 그 린네가 어떤 신의 피조물의 어떤 창조의 의도를 분석하고자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떤 나누는 과정에서 카테고라이즈하는 과정에서 분류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사실상 그 분류가 진화를 뒷받침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죠. 예, 생물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생물 간 관계를 파악하고, 이제 예전에는 어떤 형태로만 묶던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분자식이나 이런 걸로 더 이제 촘촘해지면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구나. 얘는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무지하게 정확한 겁니다. 예, 이런 체계를, 그리고 그 DKPC 오브 GS의 이 체계를 따라서 정리하게 되죠. 우리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수정란은 어떻게 보면 단세포죠. 세포가 분열하고 이 속은 비어 있는, 하지만 이제 외부에 이제 다세포가 이루고 있는 포배라는 단계를 이루는데, 이 포배 단계는 어떻게 보면은 해면동물이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저기 해면동물이 똑같아. 그리고 이 낭배로 넘어가면은 외배엽, 그러니까 외쪽과 안쪽이 나눠지는 외배엽인데 아직 항문으로 완전히 뚫리지 않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포동물의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생기는 구멍이 그 입의 근원이 된다고 해서 원구라고 하고, 이 빈 부분은 원장이라고 해요. 근데 이 원구가 항문이 되냐 입이 되냐에 따라서 먼저냐? 선구동물, 후구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똥꼬가 먼저다. 이 과정에서 중간에 중배엽이 생기는데, 이거는 이제 이쪽이 위로 딱 뚫리면서 그 원통형 구조. 예전에 저희가 우리 먹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할 때 입과 똥구멍이 예. 먼저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항문이 되고 여기가 입이 되겠죠. 그리고 이 선구동물은 여기가 입이 되고 여기가 항문이 되겠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위에 이렇게 위를 바라보고 옆으로 잘라버리면은 결국은 비슷한 그게 이렇게 될 텐데, 외부에 있는 이 파란색이 외배엽, 그리고 이 안쪽에 이 뭐 베이지색 같은 게 내배엽, 그리고 이 중간에 빨간 부분이 중배엽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쪽은 표피나 뭐 이 털샘, 땀샘 뭐 이런 게 되겠고요. 그리고 신경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안쪽은 그 소화계, 그리고 이제 그 중배엽은 골격계나 근육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물의 분류를 우리가 공부한 그 진화사에 따라서 한번 순서대로 한번 볼게요. 저는 이거가 좀 어려운데 그냥 좀 쉽게 설명하려고 이걸 원생생물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뭐 그러니까 원생생물이라는 개념이 기존에 있다가 파괴된 개념이지만, 근데 안 파괴돼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디케이에 안 들어가지만 기타 한마디로 저 동물계 요거 킹덤 몇 개를 빼고 나머지 다를 모든 킹덤을 합한 개념을 그냥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저도 이제 이거 공부를 통해서 좀 더 이 카테고라이징을 좀 더 촘촘하게, 혹은 이제 그 규칙에 맞게 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레이드라고 하는 게 더 가까워요. 쟤네를 얘기하면 클로즈와. 기편무충, 동정편무충이죠. 아직은 동물계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면동물문으로 넘어오면서 단세포와 다세포의 차이죠. 드디어 이제 동물계고 포배 단계고 배엽은 따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다.
이제 동물계에서 다음 스텝이 진정 후생 동물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서 진정 후생 동물이라는 의미가 기관이 분화된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면 동물은 그냥 세포가 뭉쳐 있는 구조지 뭐 소화계, 뭐 신경계 이렇게 막 분화되어 있지가 않잖아요. 진정 후생 동물로 가면서 이제 드디어 그런 어떤 다양한 기관들이 분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크게 방사대칭과 좌우대칭으로 나뉜다고 아까 공부했죠. 방사대칭에는 자포동물문이 있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낭배 단계고 이배엽성입니다. 방사대칭을 간단하게 하면 거꾸로 가도 이해율이 앞으로 가도 이해율이 그거에 의한 거예요. 그냥 어디를 봐도 다 그냥 대칭이다. 그리고 좌우대칭으로 넘어가면서 중배엽이 생겨서 삼배엽이 되고요. 자포동물문은 해파리, 뭐 산호, 말미잘 뭐 이런 애들 있죠. 그리고 좌우대칭 이제 삼배엽으로 가면서 이제 그 원구가 입이 되냐 항문이 되냐에 따라서 성구와 후구로 나뉘죠. 성구에는 이제 촉수 담륜 동물이 있고 탈피 동물이 있죠. 촉수 담륜 동물에는 아까 그 플랫웜 눈을 맞네. 그리고 윤형 동물, 연체 동물, 환영 동물이 있고요. 탈피 동물에는 선형 동물과 절지 동물문이 있습니다. 일단 편형 동물문이 몸이 납작하잖아요. 체강이 없어요. 우리 몸에 이렇게 복강, 흉강 이렇게 뭐 비어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이 얘네들은 없어요. 그 납작한 그 플라네리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닥에 이렇게 기어다니고 이런 애들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안점, 명암 정도 구분하는 이 안점이 최초의 눈입니다. 그리고 윤형동물문은 뭐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라서 이렇게 뭐 따로 자세히는 설명 안 하는데 얘네들은 아직 체강이 완벽하게 그 구획을 나누지 않는 의체강이고요. 근데 얘네들이 하나로 묶이는 이유는 그 우리가 그 배아 발생하는 단계 보시면은 물고기나 사람이나 초반에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것처럼 얘네도 그 트라코보라 유생이라고 하는 그 단계를 공유해요. 발생 과정에서. 그래서 얘네가 같이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고요. 연체동물문에는 문어 같은 애들 그리고 뭐 조개 같은 애들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은 이제 드디어 체강이 완벽하게 나뉘어지고 외투막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그 얘네들이 뭐 조개 껍데기 혹은 뭐 소라 껍질 이런 거 있죠. 그 외투막에서 분비물이 광물화를 이뤄서 그 껍질을 만든 겁니다. 그 두 종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일부러 버린 거고요. 이동성을 위해서. 환영동물문에는 그 진체강이고 얘네 체절이 있다고 아까 설명하셨죠. 지렁이 같은 애들이랑 뭐 거머리 이런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선형동물은 얘네도 이제 체강이 완벽하게 나누지 않는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선충류 이런 거 있고 절지동물문은 지금 생물의 엄청난 그 종수와 지금 동물에서의 엄청난 지분을 얘네들이 갖고 있죠. 진체강이고 외골격을 발달한 애들이고 집게사장, 뭐 세바스찬, 지미니더, 크리켓, 그러니까 갑각류, 곤충류, 뭐 다지류, 거미 이런 애들 다 여기 들어가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후구동물 쪽 한번 볼게요. 원구가 항문인 애들이고 크게 극피동물문과 척삭동물문으로 나누죠. 이거는 이제 척삭의 유무로 나뉘게 되고요. 그리고 극피동물은 방사대칭이죠, 얘네들은. 근데 얘네가 유생 단계 때는 또 똑같이 그 좌우대칭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이쪽으로 묶인 거고, 그리고 얘네가 어쨌든 발생 과정에서 원구가 항문이 되는 애들이라서 이쪽으로 묶인 거고요. 그리고 척삭동물문에는 피낭동물, 두삭동물, 척추동물문이 있죠. 이게 서브파일럼이죠. 예. 그리고 척추의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나뉘고, 그리고 이게 척삭이 평생 갖고 있느냐, 척삭이 나중에 사라지느냐에 따라서 피낭과 두삭으로 나뉩니다. 피낭은 이제 멍게. 근데 멍게가 유생일 때, 그리고 두삭동물은 창고기. 근데 멍게가 유생일 때는 이렇게 올챙이 같이 생겼어요. 저게 들어가서 지를 소화해가지고 그냥 동물이 식물이 되는 거.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해면의 전략으로 역행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근본으로 그리고 척추동물문에는 크게 이제 무학류, 유학류가 있어서 턱이 있냐 없냐로 나뉘고요. 무학류에는 이제 저는 이제 뭉뚱그려서 원구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현생적으로 이걸 원구리라고 하는데 저도 이게 그게 그 먹장어랑은 어떻게 나누는지 정확히는 잘 몰라서요. 얘네 턱이 완벽하게 분화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빨판형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그 먹장어 같은 경우에는 땅 밑에 썩은 그런 그러니까 바다 해저 밑에 썩어 있는 그 어떤 해양 생물의 사체나 그런 거를 그러니까 거의 문드러져 가지고 그냥 빨대로 흡입할 수 있는 그런 거를 걔네들은 그냥 흡입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칠성장어 같은 경우에는 이걸로 다른 생물의 몸에 붙어가지고 피를 빨아먹습니다. 칠성장어도 먹을 수 있어요. 팔더라고요. 그 우리 해양 다큐 같은 거 보면 항상 고래 옆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작은 애는 걔네들이 지금 걔네는 빨판상어요. 네. 근데 고래 사체를 먹는 애들은 그 먹장어. 얘네들은 기수종. 얘네들은 아마 회유할 거예요. 바다로 갔다가 번식기에는 올라오고. 그리고 먹장어는 해양 생물이고. 이 유학류를 보시면은 이제 영고류랑 경고류로 나누죠. 영고류에 상어 있고, 경고류에는 조기어류, 육기어류. 이거 이제 지느러미에 근육이 있고 뼈가 있고 근육이 있느냐. 그리고 우리 그 조기 먹을 때 보면은 그냥 이렇게 가시 같이 생겼잖아요. 가슴 지느러미가. 그 차이예요. 얘네는. 조기어류는 그냥 우리 흔히 아는 생선, 횟감 생각하시면 되고요. 육기어류에는 공국류랑 총기어류로 나뉘는데 공국류가 실레칸스고요. 총기어류가 이제 그 페어 종류예요. 이 총기어류 중에 한 라인이 사지동물로 이제 그 진화하게 되는데요. 사지동물은 또 양서류 뭐 개구리, 도롱뇽 이런 애들이죠. 그리고 양막류에서 이제 파충류에서 조류가 이제 분화되고 우리는 이제 단국류는 이제 따로 이제 또 진화를 했죠. 이 포유류에서 그 단국류 말고 단공류는 뭐냐면은 포유류인데 알을 낳는 애들이에요. 오리너구리, 바늘두더지 이런 애들 보시면 돼요. 그 우리 보면은 항문, 요도 그리고 그 항문, 요도 그리고 이제 질 이렇게 구멍이 3개로 돼 있잖아요. 근데 새나 파충류는 총배설강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한 곳에서 만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알에 닭똥 묻어 있기도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아직 그 총배설강으로 돼 있고 그래서 구멍이 하나라는 의미에서 단공류예요. 예. 오리너구리, 바늘두더지 같은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유대류는 캥거루, 그 코알라 이런 애들 아시죠? 그 아직 태반이 완전히 되지 않아서 주머니에서 애들 키우는 애들. 그리고 우리는 이 태반류에 속하게 되죠. 예. 이렇게 생명의 진화를 한번 살펴보고 그게 어떻게 분류되는지까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시고 이제 종영 디테일 얘기하시죠. 이걸 외우고 저 숫자를 붙여가지고 외워도 될까요?